와니 지니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스픽쇼입니다. 여러분 생방송 스픽쇼 7월 1일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편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벌써부터 이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요? 라고 질문을 지비지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최민희님께서는 건희 땅 고속도로 특검 IAEA 사무총장 들어올 때 제대로 시위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원래 우리 스픽쇼가 저녁 10시 10분에 하던 거를 이제 7시 50분 시즌 1이 끝이 났는데 노영희 디너 쇼가 7시 50분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 준비를 하는 동안에 왁자지껄, 스픽쇼, 빡친당과 같은 10시 10분 프로그램들이 이제 아침으로 내려와서 좀 이런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유익하고 지혜로운 방송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 노력을 해주신 분이 한상문 PD 그리고 문성재 우리 기술 감독이 지금 저와 함께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이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칭 또는 타칭 세상이 알아주는 컨셉 크리에이터신데요. 컨셉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을 딱 하나로 요약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담아내면서 한 단어로 모든 상황이 설명되게 하는 아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박유진 크리에이터십니다. 네. 자, 매주 이제 스픽쇼에서 나오셔서 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예. 박영식 이제 전문 앵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예. 같이 방송을 할 건데요. 자, 이런 생방송 진행하러 나오셨는데 네. 자, 주로 어떤 일을 하셔서 이렇게 컨셉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는데요. 네. 예, 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쭉 해왔고요. 이제 이 컨셉이라는 게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자면 개념 이런 네. 거거든요. 좀 본질을 찾고 그 컨셉을 정확하게 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22년 동안 해온 거죠. 지금 이력이 나오는데요. 우리 박유진 크리에이터는 이제 위메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라인 이제 쇼핑몰 회사라고 플랫폼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이커머스 예. 회사의 홍보실장을 하셨고 예. 또 중소기업 벤처부 정부기관이죠. 창업진흥원에서 비상임이사를 했고요. 유명한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제일기획에서 삼성전자의 미디어 담당자 역할을 했다. 다 전자입니다. 예전에 하셨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서울시의원으로도 또 활동하고 계시군요. 예, 저 어떻게 작년에 갑자기 인생이 공공의 영역으로 네. 전혀 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정치 1단, 2단이 아니고요. 9단, 10단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정말 재밌게 하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단단히 각오하시고 단단히 각오하겠습니다.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관용너그룹님께서는 전 대표님 말씀 중 윤 대통령 걷는 모습을 보라 이제 이런 말이 생각난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시인님께서는 스픽서 전 대표님 야라고 했는데 이게 말을 놓는 건지 아니면 야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건지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네. 심원전님께서는 정기환 대표님 중심을 잡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좌파 방송으로 지키고 있는 스픽스가 그래도 무게 중심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꼿꼿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길고양이 두 마리님께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는 안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곧 나오실 거고요. 지금 당분간 우리 이제 1년 정도 노영희 디너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난 시점에 스픽스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좀 꾀해보자.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앞으로 맡게 되는 프로그램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시고 노영희 변호사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르카님께서는 강병원 지역구에 거주 중이신데 지금
우리 크리에이터에게 박유진 크리에이터에게 국회로 꼭 가주세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예. 저는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예. 북한산 너른 자락에 정말 눈이 맑고 마음이 고운 분들,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시동을 조금 이따 걸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맨쇼 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몇 분 더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 들어가면요. 스픽스 대구 특종 전문 기자 김태우 취재본부장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조선대 또 정기남 정치외교학과 개공 교수도 전화 연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신문에서 특종으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또 현장 기자와도 저희들 전화 연결해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HDA님께서는 백운기 앵커님은 몇 시에 나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백 앵커님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국민 앵커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매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다시 프리미어스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이 또 오후 10시 10분이니까요. 백운기 정치본색 저희들보다 무려 조회수가 15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백운기 앵커님의 그 위대한 지도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 목표로 15배 차이를 어떻게 하면 5배 차이로 줄일 것이냐 이런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요. 자, 길고양이 두 마리님께서 그래도 아쉽네요. 노영희 변호사 없어도 열심히 들어볼게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버벅대고 이러지만 내일은 빡친당에서 야심찬 대작을 준비하고요. 있고요. 또 목요일은 목요일대로 지금 왁자지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이 시간입니다.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하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송영길 변희재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전면전을 어떻게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한 끝판 토론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박유진 크리에이터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최경환 의원 혹시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예, 어떤 분이시죠? 지금은 마치 잊혀진 이름 같지만 예.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사실상의 2인자라고 모두가 인정해줬던 대단한 분이었죠. 예, 이분이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결국 국정원 특활비를 맞습니다. 사용한 걸로 이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했고요. 사실 우리 여기 풀샷 영상이 지금 나오면 오늘 뒤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자, 최경환 이제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분이 최경환 전 의원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하셨고요. 오른쪽이 홍준표 현대구 시장인데 이 두 분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는 이유는 TK가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민심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친박의 핵심 진박 간별사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사실상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이러면서 지역의 판도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 텔레비전에 이제 최경환 전 의원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연한 것 아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장면이 나왔어요. 그 장면 보시면서 그 장면에서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정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전 뉴스가 TK 지역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친박 최경환 이준석과 만찬을 했는데 강남의 한 식당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 이기인 경기도의원 맞습니다.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고 그렇게 있는 이제 지칭되는 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계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찬밥 신세. 사실상 국힘에서 배제된 사람인데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최경환 의원이
저런 자리를 만들었다. 누가 요청했던 서로의 필요해서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 함의 속내를 갖고 있느냐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각기 다른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 지금 여론조사 해보니까 최경환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경산청도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구에는 현재 윤두현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최경환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 홍준표 시장이 나서서 친박, 언제적 친박인데 무소속으로 TK 나와도 될 가능성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정치적 공격을 했습니다. 홍 시장이 갑자기 왜 뛰어들었죠? 저렇게? 지금 사실상 한국의 정치 현황에서 이 주권자들,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꼭 언급되는 내용이 정서적 동질감 그리고 측은지심을 늘 반영하는, 즉 어떤 고난을 겪은 분들에게는 한 표라도 더 주고자 하는 일종의 동정심이 한국 정치 사회의 아주 큰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의 등장은 그래, 박근혜 정권 시절의 향수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고초를 직접 겪은 사람,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관용 너그러움님께서 지금 뭐 참 어려운 형편에도 저희들 또 슈퍼챗을 이렇게 쏘아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방송은 좀 더 우리가 활기차고 밝게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 쪽의 정서가 어떤지 저희들 한번 챙겨봐야 하는데요. 제가 직접 대구에서 특기 대구의 현장 정치를 취재하고 있는 김태호 본부장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취재본부장과 함께 대구 쪽의 분위기는 과연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김태우 본부장의 목소리가 지금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립니까? 예, 자, 잘 들리고요. 자, 이제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지역 언론의 경북매일신문이었죠.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지금 경산청도에서는 최경환 전 의원이 지금 현역인 국회의원을 훨씬 더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출마하면 당선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지역 정치권의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지역 언론에서 역도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보수 계층의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 윤두원 의원보다 최경환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이 2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2배나 차이 나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역 정치인들도 본인 스스로 지역구에 최경환 전 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마하지 않은 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50% 현역 의원 물갈이론도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모두 각자 부색하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정치권의 분위기는 경산 지역은 하나의 보수층의 지지도 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애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경산이라는 이제 지역구가 뭐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 수성구와 딱 붙어 있는 이제 일종의 보수의 상징처럼 돼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이제 최경환 전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총선에 이제 친박 세력들의 재등장과 국회 진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총각이 이렇게 이제 관심이 이렇게 상당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최경환 전 의원이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의 그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최경화 의원은 구보수 세력의 구심점이고 실세이자 현 윤석열 신보수 세력 이 두 신구가 통합하지 않으면 지난번 대선 때 0.78%라는 박빙의 어떤 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한 롤이 이게 보수 대통합을 아젠다를 걸고 나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주든 특히 이번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현역 의원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따돌돌리는 그런 어떤 지역의 확고한 입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오늘 태도 갑작스럽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박 뛰어봤자 벼룩이지 무슨 이야기냐. 내년에 출마하더라도 무소속 당선 가능성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좀 미운 털이 박혀서 지금 뭐 경찰의 압수수색도 받고 본인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갑자기 뛰어들어서 최경환 의원을 직접 저격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경찰의 어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징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공개 저격한 것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자기에 대한 어떤 견해에 대해서도 지난 3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할 경우에는 일본 자체가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겠다고 이렇게 강경 발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할 정도로 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한 그런 어떤 태도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 바뀐 태도 변화에서 아마 홍 시장이 대통령실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좀 잘 보려고 하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지역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은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홍 시장이 요즘 궁지에 몰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야 하고 또 이런저런 내년 총선 주도권을 놓고 TK에서 여러 가지 T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질 것인데 갑작스럽게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서서 출마하고 지지율 1등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저격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쫓고 돕고 본인은 본인대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대구의 이런 분위기가 저희들로서는 대구 총선이 내년 굉장히 혼란스럽게 치러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고관여층은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 세력의 부활, 홍준표 대표의 주도권 또 다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들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전반적인 지금 보수 진영 내부의 싸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정치권 인사들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어쨌거나 내년 총선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신보수 세력 그리고 뭐 최경환 의원뿐만 아닌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나경원 이런 현 보수 세력의 비주류들을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수도권에서 야당에게 의석을 뺏긴다라는 그런 어떤 공동적인 국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가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보수 통합이라는 아젠다 대명제는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취재 현장에서 저희들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의견 주신 김태호 본부장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도 좋은 또 소식 가지고 계속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김태호 본부장 연결해 봤는데요. 역시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김태호 본부장 이야기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이 이제 한판 격돌을 네. 할 수밖에 없는 TK의 굉장히 복잡한 정치 지형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이걸 이제 좀 컨셉적으로 한번 해설해 보자면 예.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일단 슬로건은 보수 연합군.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다 모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상 속내는 지금 대구 경북으로 대표되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해왔던 보수 정권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이를테면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 경쟁력이 아니라 반사체처럼 전 정권에 대한 미움, 거의 증오에 가까운 그런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할 후보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보는 정서가 아주 크죠. 네네. 이런 정서 상황에서 진짜 보수라고 자임하는 우리가 이를테면 이미 감옥살이라는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속내는 누가 진짜 보수인지를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싶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느낌은 좀 이런 것입니다. 일단 과거로 좀 너무 돌아간다. 퇴행 같다. 퇴행 같죠. 미래 지향이나 발전보다는 옛날에 쌓여있던 구원을 드러내놓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보수 대연합을 외치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계산은 뭘까?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순간 아예 따돌림을 당할 것이니 있다. 좀 더 폭넓게 보수 대연합을 외치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맞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 있는 세력과 크게 손을 잡고 뭔가 판을 키워놓자.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제 만났던 그런 모임이 앞으로 지역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만들었던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박 최경환, 무윤 홍준표. 무윤이란 말 아시죠? 예. 반윤도 아니고 진윤도 아니고 무윤 홍준표. TK 목장의 결투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계속 보시면 이것이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움직임이 대구 경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이 동접자가 630분이 계시고요. 슈퍼챗도 지금 쏘아주시고 현재 구독자가 40만 3,062명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4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 사이에 3,000명이 더 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 책임과 의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조금이라도 나은 콘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레몬트리님께서는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메이플님은 박심파리 한호 이런 말씀. 그리고 친박들 다 나오라고 하세요 하는 한정훈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 쓰레하는 거죠. 진짜 경상노답이다 박산주님. 청소부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이직들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과 불안하고 엄중한 사회 현상을 겪고 있으며 고통스럽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HTA님은 지금 또 한 번 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정농단 세력은 더 이상 정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윤석열이가 미워서 출마를 결심한 것 같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 이렇게 해주셔서 결국 윤석열 미워서 이제 안가품하기 위해서 최경환 전 의원이 출마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심파리들은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컨셉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박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민감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고, 제가 이제 민감한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낙연 대표, 네. 전 대표 귀국하셨죠. 네. 광주 우리 그 망월동 국립묘지에 가셨죠. 또 노무현 대통령 또 김해 봉하마을을 또 방문하고 사실 예정이죠. 할 예, 예. 예정이죠.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 예. 또 전 당대표로서 이제 1년간의 미국 생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당연히 인사드려야 되고 만나봐야 될 분들 그리고 해야 될 과정들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이제 이 주권자들에게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관심 있는 시민과 국민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 것이냐가 진짜 핵심일 텐데요. 이게 절묘한 외줄타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국 충정의 발현이냐 아니면 당내 재세력화를 향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외줄타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이렇습니다. 평론가의 위치에서 네. 자, 이낙연 지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하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와 경쟁하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머리로는 예. 윤석열과 싸워야 하는데 네. 가슴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게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뭐 원래 마케팅 쪽도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게 옳으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서는 예. 정말로 강한 힘은 누가 더 본질에 가까운 오리지널리티를 획득하고 있느냐 이걸 네, 네.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대구의 상황도 약간 결이 비슷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당대표라는 이 지위와 체계가 이게 과연 진짜 정통 민주당스러운 것이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민주당의 본질에 가까운 거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자,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 현재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혁신, 진짜 개혁 이런 말을 동의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두 가지의 지향이 지금 이제 국민분들 앞에 동시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함께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슴 정서적으로는 내가 더 진짜 민주당의 적자, 적통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해주시면 아주 화려한 언변에 아 그래 참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지. 뭐 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이 결국 결말에 가서는 어떤 반전을 위한 장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생각이 없어서 혹은 뭐 감정이 앞서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판단을 하기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첫 일성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암시하고 있는 방향이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을 하겠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아주 뭐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 시민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좀 그렇다라고 사나이님 올려주셨고요. 베리청총님은 또 이낙연 대표 뭐 석고대죄 하세요. 그리고 범호랭이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은퇴가 답이라는 또 의견도
있고요. 제가 좀 보면 뭐 낙지는 탕탕이로 멧돼지는 바베큐로 부모님이 비유를 좀 과격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이런 의견. 그다음 민주당 완전 망가뜨리는 수박들은 지금도 뭐 이 정권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과 뭐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의 일성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잡지 않든 대한민국은 끝장났습니다. 제가 이재명 전 대표와 구원이 있든 없든 지금 현 대표와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떠서 내가 안 싸우는 민주당의 제대로 된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의견을 냈더라면 바로 이재명 아웃인데 제가 지금 바로 이재명 아웃인데 바로 다음 대권이 본인의 눈앞에 왔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공항에서 기자회견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오셨고 광주에 가서 인사하고 평산마을 찾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이러면서 민주당 개혁을 외치고 혁신을 외쳤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시점에 맞는 정치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지금 호남 정치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한 분의 정치평론가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들어가는데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 연결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조금 전에 평론한 거 보셨죠? 예, 말씀 저는 그대로. 이낙연 전 예. 대표도 잘 모르고 또 이재명 당 대표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바깥에서 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정말 별의 탄생, 별의 순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의 귀국하고 했던 그 첫 일성의 순간이야말로 정말 이제 결정적 장면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기님 어서 오십시오. 랑님 이장님 응원합니다. 오늘 박영식이 못 나온 것은요. 박영식이가 일찍 휴가를 가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월화수 살 쉬기 때문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우리 박유진 크리에이터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아쉽더라도 우리 심은정님 용서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낙연은 아니다라고 의견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조선대 개공교수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조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님하고 전화 연결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받으니까 바로 끊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가 겁을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전화 한번 하려면 한 10번 정도 올렸는데 안 받아서 무슨 말씀 죄송합니다. 스픽스 분발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 교수님 통해서 좀 솔직담백하게 이게 정치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구체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제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짧고 강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맞느냐, 이재명 당 대표와 경쟁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게 더 이낙연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낙연 대표 200%요. 200% 지금은 반 윤석열 투쟁 전선에 앞장서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건 무엇이냐면 당내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내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거의 역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윤 정부에 대한 투쟁이 우선하는 가치지 지금 당내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하고 아직도 엄중낙연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로 치면 5단도 아니고 7단, 9단, 10단 정도의 실력자인데
왜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윤석열 전선에 서지 않고 애매모호한 행보를 하느냐. 그걸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저는요, 지금 뭐 정치 몇 단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표가 정치 몇 단에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낙연 대표가 1년 동안 이제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1년 동안 미국에서 뭐 연수를 받고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낙연 대표가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반윤석열 전선에서 최전선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이 여전히 대권 후보의 한 사람이었던 거기에 너무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근데 그게 대단히 근거가 없어요. 왜? 지금 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얘기합니다만 압도적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대표죠. 자, 이낙연 후보, 이재명 대표의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호남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요. 거의 38대 3, 거의 10% 10배, 10%가 10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의 현 주소를 찾고 있지 못한 것은 여전히 대권 후보 이낙연이라고 하는 데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겁을 먹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감정이 쌓여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찾자. 이제 소위 말하는 협량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 솔직한 느낌은 맞는 겁니까? 야,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교수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대표 얘기가 200% 맞습니다. 예. 정말 이게 그러지 않고서야 윤석열을 겁내지 않고서야 이런 스탠스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아마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 좀 한 수 아래의 정치인으로 보일 겁니다. 네. 좀 전에 전 대표가 잘 지적했듯이 저는 그런 게 협량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가 힘을 모아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대단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은 다른 의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윤석열 투쟁의 백지장도 맞들여야 될 어려운 시국인 건 맞습니다. 그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또는 이낙연 전 대통령 후보가 저는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속에서 본인이 차별적 우위를 보여야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이제 역량이 저 정도라고 뭐 우리가 네네. 이제 평가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돕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낙연계라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한 20-30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분들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재명이 좀 더 힘이 빠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니까 내년 총선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자, 그런 상황들을 잘 관리해보자. 또는 나도 그런 분위기에 올라타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반 이재명 전선으로 뭔가 좀 판이 짜여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만나본 이른바 팀 NY계 네. 현역 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한두 명의 의원이 설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 리더십에 대한 그 미래 가치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답은 또 전혀 다른 쪽에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의구심이고 회의론적 생각 이것들이 지금 그냥 어정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이낙연 대표랑 뭉쳐 있으면 비명계가 중심이 돼서 뭔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만나본 현역 의원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 그 말씀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당의 대안이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가 대안이어서 이분하고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서 가는 것도 뭐 답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물쭈물하는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포지션.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답은 누구에게 있냐? 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또는 당의 어떤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위기를 내가 돌파해내는데 어떻게 보면 헌신하겠다. 또 이런 입장 속에서 리더십을 저는 발휘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다 확장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좀 쪼그러들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당 전체에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회의론들이 당내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말씀은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도 사실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좀 더 에너제틱하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돌파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뭐 이쪽 저쪽 뭐 다 바라보고 있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답답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HDA라는 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수의 토박이 민주당 권리당원 25년인데 한때는 이낙연 이제 전 대표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가 너무 납니다. 지지했던 것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HDA님은 본인이 기회가 된다면 통화를 꼭 좀 하고 싶네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우리 한상문 PD는 HDA님이 만약에 전화번호를 좀 주시면 한번 연결해서 한 짧게라도 한 1, 2분 정도라도 이 HDA님의 전화를 한번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DA님은 전화번호를 제보점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직접 여기에 뭐 올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번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직접 올려주시면 저희들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려하는 거는 교수님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함으로써 약간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힘이 더 약해질 것이다.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우려를 낳을 그런 우려가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름대로 당원들의 기대를 안고 국민적 기대를 안고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대권 후보의 연장선상 속에서 본인이 지금 행보하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또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좀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평산 책방을 방문하고 봉화마을을 방문하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쇼잉, 이미 정치에 주력할 때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현재 이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흔쾌히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어떤 권위주의 정권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 역사적 단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 여기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저는 국민적 기대고 민주당의 기대라고, 당원들의 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목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대단히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 현상에 대한 이제 정확한 분석 이런 것과 함께 네. 참 1년 전에 떠날 때 뭔가 기대를 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맞죠.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 하나. 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참, 정 교수님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 사람이 바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이 들기 바뀌면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성정이 바뀌기 어렵고 그 사람의 리더십이 바뀌기 어렵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그 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낙연 대표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요 1년밖에 안 됐지만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처럼 저는 얼마나 변신할 수 있을까 좀 주목해본 측면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저 정치 지도자가 정말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엇인가 하나의 또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좀 전에 정계환 대표 말씀처럼 정말 뭐랄까 한 발짝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건 없다. 오로지 남은 것은 본인의 권력 의지에 대한 어떤 욕심, 이것 이상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 교수님이 호남 출신이고 특히 광주에 계셨고 학생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공을 이제 세웠던 분이신데, 네. 제가 앞에 두고 좀 젊은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원래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조국과 민족, 국민과 대중, 민중, 그리고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과반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아니고 본인이 중심인 그런 세상을 살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참 1년 뒤에 다시 만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에서 네. 민주당의 암울한 미래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을 극복하는 데는요, 네. 그런 기능주의적 어떤 그 사고, 또 그런 정도의 리더십으로는 절대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늦은 시간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은 약간 좀 울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기다릴 거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거리에서 직접 싸우는 투사들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그 마음가짐, 이제 운동화끈을 매야 될 시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늦은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계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 전화 통화를 들으니까 예, 진짜 지난 1년이 확 지나가는데요. 그래요. 저는 22년 차 그냥 열심히 마케팅 해왔던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이제 지방선거에 하루아침에 삶의 영역이 바뀌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 저 부부가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말을 듣는 이 현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컨셉 크리에이터로 삼성전자 또는 국내 이제 굴지의 그런 이제 IT 기업에 있다가 정치판으로 뛰어든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또 그 대통령의 부인이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또 국민대 동문이시죠. 예, 제가 그 박사 논문 당장 재조사하지 않으면 학적을 포기하겠다. 이래서 학적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졸업생 200여 명의 선배님들, 후배들 함께 학교에 몰려가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는데요. 지금 뭐 국민대학교, 숙명여대 다 지금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누가 봐도 표절이고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논문을 여지까지 저렇게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대학 당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가장 슬프고 참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낙연 대표를 대하는 국민분들이 아마도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분들은 이 질문 하나를 꼭 기억하고 어쩌면 여쭤보고 싶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시련을 극복해 왔었나요? 어떤 시련을 극복한 인생이었나요? 이 질문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정말 직장을 버리고 이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풍찬 노숙의 정치판으로 뛰어든 박유진 크리에이터도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1년 만에 한국에 귀국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저렇게 해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국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아, 어떻게 보면 내가 고난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뭘 준비해야 되지? 혹시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 잘하죠.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희들 대비하는 잠시 부분이 광고를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럴 때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직접 더 착한 보험에 전화를 해서 저를 상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문승환 본부장께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1644-1236인데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은 내가 현재 들어놓은 보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보장책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무료로 여러분들과 직접 상담해 주는 전화번호입니다. 1644-1236이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010-7612-3303으로 남겨주시면 언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해 줍니다. 또 최근 들어보니까요. 더 착한 보험은 여러분들이 혹시 안고 있는 금융 관련된 이런 이제 그 민원 사항들이 있거나 또는 그런 데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일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거나 법인 사업자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혹시 고민이 있다면 무료로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1644-1236으로 필요하실 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늦은 시간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1000분이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계신데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지금 이런 광고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생소하시죠? 아니 22년 기업 활동이라는 게 결국 기승전 어떻게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고 또 그 매출로 또 소비자에게 기여하느냐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잖아요. 예. 너무 좋은 소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광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막바지에는 제가 광고 하나 더 소개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지금 중간 광고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 정말 이게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고속도로를 10년 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냈던 그 현장의 확정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바뀌기 직전이 되었다. 그런데 바뀌고 나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 형제가 갖고 있는 어머니인 최원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 선상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무려 땅까지 7,000평 이상 연결이 되었다. 야, 이거 이제 진짜 터지는 겁니까? 이게 놀랍게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확답이 있었죠.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어떤 외압도 없이 결정될 것이다. 근데 이 설명이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부은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송견 의원이 이 내용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합니다.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에 변경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토위에서 적발이 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은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종점이 강성면에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7천여 평이 있고 강 건너에는 그 자녀들 명의의 땅이 더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장됨으로써 특혜가 얻는 쪽이 누구일까요? 특혜를 얻는 쪽은 그 지역 주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님과 최은순 여사를 제외한 주민. 그 유명한 격언이 있죠. 예. 예, 돈 받은 놈이 범인이다. 예. 예, 특혜를 받을 그 사람이 외압의 당사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소식이 어제 오늘 대통령실은 아직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평소 하는 습관으로 보면 이미 한 10명쯤 고소고발을 당했을 것 같은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실제로 전화 인터뷰는 처음인 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도는 일요신문 특종 전문기자 민웅기 기자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이 일대에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들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민웅기 기자가 있는데요. 그 민웅기 기자가 이번에 특종을 터뜨렸는데 그 특종을 바로 받아서 국회에서 다룬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특종이 그대로 큰 문제구나라고 했는데 그 특종 기자 민웅기 기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민웅기 기자한테 어떤 과정으로 취재를 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정치적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웅기 기자 전화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후배 기자가 바로 특종 기자라는 사실에 제가 감동과 함께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축하합니다, 특종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이제 우리 동접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무려 1000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 기자가 일요신문을 보는 구독자가 우리나라에 10만 명이라면 우리 유튜브 채널이 오늘 1000명을 보면 내일 5만 명, 10만 명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문을 통해서 알리지 않은 정말 귀한 내용들 오늘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취재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 듣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이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딱 느끼기에 네. 요거 지금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일가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줬다. 딱 취재를 해보니까 기자가 딱 촉이 오잖아요. 네. 자, 김건희 여사, 최은순 일가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 바꿔줬다. 맞다, 아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설립에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취지가 저 화면에 그 나옵니다. 양수리나 두물머리 쪽 관광지 사람들을 이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계속 추진이 돼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보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원래 그 기존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바뀐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기본 설립 취지에 대해 정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토부가 원래 고속도로 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 급작스럽게 바꾼 전례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게 의혹의 하나. 두 번째는 작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현 양평 군수가 네네. 이것을 주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양평군이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환경 평가를 했다라는 건데 그 건의했던 시점 자체도 이제 작년 7월 그 양평 군수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 사람이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도를 했고 통과시킨 장본인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다른 노선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왜 그 한 달 사이에 취임하고 새로운 노선이 건의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별이청총님께서는 김기현이 해먹던 걸 그대로 따라했네. 이제 이런 말씀이 뭐 충분히 나올 만한데요.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김기현이 해먹었을 때는요, 이미 십몇 년 전이고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만약 여기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평 군수가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요구를 했고, 이걸 받아서 만약 고속도로 종점 또는 노선을 바꿨다. 이것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농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정동균 전 군수랑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분이 강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은 대통령의 처가가 있는 그 병산리 땅이 거기에 이제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건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일부러라도 더 조심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안 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건데, 그렇게 옮기는 그 취임 이후에 그렇게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거고요. 근데 민 기자, 이해충돌의 소지가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좀 고상한 단어를 뭐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렇게 노선을 바꾼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왜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 기자 내고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그 좀 이렇게 사자성어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일이 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쨌든 대통령 처가 쪽에서 국토교통부나 원희룡 장관에게 그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지는 이제 아직 그 전후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어쨌든 사업비가 1,000억이 더 들어가고 노선도 2km가 더 늘어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국정농단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죠. 네. 뭐 조심해서 표현하십시오. 뭐 직장생활 네. 하시니까 뭐 저는 하여튼 국정농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공비행님께서는 대통령 일가의 국정 사유하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알아서 기어서 고속도로 종점을 노선을 바꿔줬습니까? 아니면 네. 실제로 누군가가 김건희 쪽에서 요구를 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 민웅기 기자 평소 감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뭐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는 그거를 굳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공무원들이, 또 특히나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관성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뭐 누군가가 요구를 했다라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요즘 유병호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새순 먹은 회를 먹으라고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유병호 사무총장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 사람 바로 뭡니까 이게 방망이 들고 와서 바로 감사하면 금방 나올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또 사람 안 보내죠. 제 옆에 지금 그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는 컨셉 크리에이터 우리 박유진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민 기자, 반갑습니다. 예, 뭐 두 분 다 하여튼 미남이세요. 제가 봐서는. 자, 우리 크리에이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자, 첫 번째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 특종 기사가 아니었으면, 이걸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대로 그냥 정해져서 갔을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문제 제기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추론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슈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고, 두 번째, 이 노선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혼잡도 노선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도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사실로 이미 얘기가 끝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예산 낭비해 가면서 노선 바꿔서
교통량 오히려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민웅기 기자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만약 되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웅기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서 국고 1,000억 원을 아끼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자상 받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거는 뭐 일단 두고 봐야죠. 예. 제가 뭐 받게 되면 스펙스에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취재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후 관계라든지 이제 국토부에서는 계속 양평군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거를 받아들였다고밖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실에서도 계속 그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전후 관계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원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상복귀. 뭐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그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는 그 강상면으로 가는 노선을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게 뒤집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원상복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이 되거나 국고 손실로 이어져서 초대형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메이플님께서는 지금 빨리 국정조사 추진하지 않느냐 민주당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민주당 지금 김두관 의원, 송기현 의원 그리고 강덕구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국정조사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환경 평가를 해서 이제 그 강상면 안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도 찜찜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뭐 지시를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고요. 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 제가 아까 기름에 불을 부은 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최소 5년 그리고 한 10년 정도의 계획과 실행까지의 시간들이 걸립니다. 지금 이 건설되는 고속도로 안도 2025년에 착공해서 2031년에 완공하겠다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간의 계획인 거죠. 처음에 강상면으로 확정되었다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국토부의 설명이 이건 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최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이것이 가장 최적 아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원희룡 장관이 보기에도 이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어떠한 외압도 없다라고 여기서 발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잘못된 게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는 덜커덕 거죠. 걸려들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박세인님 국정조사가 답이다. 캣바이님은 민 기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핸드폰부터 빨리 바꾸래요. 그리고 참비료님은 스픽스가 나라를 구하네요. 메이플님은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음. 이 메이플님 대단하십니다. 관점이 좀 이따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인님께서는 다른 언론은 이런 사건을 왜 크게 다루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김경아님은 희롱법가는 언제 수사하냐 이렇게 이제 법카라고 하는 거죠. 원희룡 법인 카드 언제 수사하냐 이렇게 주셨고요. 가재는 개편인데 다루겠습니까? 템버린 주얼리님이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일부 언론만 다루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걸 싹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얼토당도 안 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메이플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한 것은 메이플님 어디에서 이런 글을 올려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거 알고도요. 김건희 여사는요. 최은수는요.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꾸로 돌리면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꾸로 돌리지 않고 끝까지 논리 개발을 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올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국정조사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국고 손실이 1,000억 이상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은순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요. 실제로 그 동네 가본 민 기자가 잘 알죠. 아예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는 맹지 중에서 맹지예요. 네, 맞습니다. 아예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 사업에서 얼마든지 최종 노선을 정할 때 선형 변형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런데 종점이 바뀐 사례는 정말로 희귀한 사례인 거거든요. 그리고 종점이 바뀔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리고 뭐 시의원님께서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걸 결정할 때 예.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계속 하잖아요. 예, 엄청 조사가 치밀하고 반복적이고요. 당시 이게 변형을 결정했을 당시에 지금 세 번째 아까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양평군 군의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양평군에서 국토부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평군 내부의 군의회 담당 공무원분들 아무도 모르고 결정됐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죠. 민 기자 이런 상황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밀어붙이고 가면 그대로 이제 고속도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직 정권이 4년이 남았어요. 네네. 그리고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언론 동원해가지고 야 또 무슨 괴담 또 만드느냐 국민을 또 갈갈이 갈등을 조장해서 찢어놓느냐 막 이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태도를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근데 지금 근데 저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민 기자? 네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기자다운 아니, 예, 정의. 여쭤보셔서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취재하는 기자들도 요즘 어떤 사안과 소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전에 조심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특정 보도를 통해서 일요신문이 알렸는데 어쨌든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원상복귀되어서 그 원천을 만들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면서 논리를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계속 고민은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민 기자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취재를 계속 하시니까 실제로 어떤 루트에서 어떤 내용의 부탁이 들어갔고 그 부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로 갔으며 그 국토부의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였느냐라는 것을 기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취재를 하면 최초의 출발 지점과 경유 지점과 종점, 이것도 종점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그렇죠. 종점이듯이 이 사건의 출발 지점과 경유 지점과 종점을 확인한다면 실제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 증거를 찾기만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과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모든 사업이 뭐 무리하게 추진을 하든 어떻게 됐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은 서류를 남기는 거를 생명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의사 과정에서도 저희는 어느 정도의 서류는 있을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그래서 서류 저희가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뭐 의원실이나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서류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들을 팩트로 해가지고 취재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갯바위님은 이미 양평군 공무원들 정신교육 시켰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처리 못하면서 좋아 빠르게 할 거야 이렇게 대통령에게 누가 얘기했을 거다. 그 앞에 오빠라는 말을 붙여놓은 우리 머스로우미님의 의견도 있었고요.
야, 박은주님은 나쁜 짓은 다 하네. 정말 나쁘다. 이렇게 하고요. 청소부님께서는 또 허위 사실 유포니 괴담론이니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같은 군청 혹은 시청, 같은 집행부 내에서 타 부서와 업무를 협조받을 때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 공문이 수령돼야 실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회인 거죠. 지금 국토부가 양평군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런 변경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에는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없는 상태로 일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그야말로 진짜 문란한 농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인사 단행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한 첫 일성 기억나시죠? 우리 정부는 반이권 카르텔이다. 그 설명을 들은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스스로 자화상 거울 보면서 뱉었던 설명일 거라고 느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국민적 감정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데 시정도 하지 않고 시인도 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국힘과 원희룡 장관, 대통령실, 김건희 일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국민들이 똑똑히 눈을 뜨고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그 동네 좀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고향도 다 길도 닦아주고 그리고 고향 선산 옆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 도로도 내주고 다리도 놔주고 다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좀 하는데 그게 대수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국민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김희숙님 말씀대로 요즘 언론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주세요. 야당 의원들 조사 제대로 해서 국정조사 합시다. 이 정부 너무 막갑니다. 이장님, 민 기자를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짜니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 기자 입장 곤란해 해야 우리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민 기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민 기자가 여기서 포기하면요. 우리는 전할 내용도 없고요. 특종도 만나지도 못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간악한 자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데 민 기자 수고해 주시고요. 저도 똑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 기자님은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식을 민 기자를 통해서 듣고 있고 여러분 민 기자를 한번 민웅기 기자입니다. 일요신문 특종 전문 기자 민웅기 기자. 웅기 기자가 수원 사람입니다. 지금 기자생활 한 십몇 년 차 하셨는데 다음에 꼭 서빅스에 불러놓고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민 기자 저희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고마움의 표시로 우리 최홍주님께서 또 슈퍼챗을 2만 원이나 쏘아 주셨는데 요거 잘 모았다가 민 기자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출연해서 예. 또 자세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민웅기 기자 늦은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웅기 기자님 혼자가 아닙니다. 민웅기 기자님 뒤에는 네. 국민이 있다라는 거 믿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시청자가 1000명이 넘게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들이 비록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또 제가 진행도 전문 앵커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그러나 현장의 정직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전해드리고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또 새로운 내용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정성은 있다.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조금 진행상으로 미숙한 것, 자료 또 사진이나 자료 영상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올라오는 광고가 나 있습니다. 자연과 건강을 담은 천연성분 선크림 스픽스 글래모어인데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들이 이미 사주셨어요. 저희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땡볕이 심할 때 스픽스 글래모어 제가 사실 사흘 동안 베트남 출장을 갔다 왔고 오늘 아침에 제가 부산 김해공항에 와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베트남에서도 제가 계속
스픽스 글래모아 선크림과 아이크림을 발라서 이런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수까지 이렇게 쳐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만 어쨌든 스픽스 글래모아가 함께 천연 성분의 선크림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혹시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에 2+2 구매를 하시면 손선풍기까지 들으시니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품질도 좋고 쓰고 나서 여러 가지 이물감 없이 얼굴에 착착 달라붙는 것이 이 제품 잘 샀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니까 자 현미경님께서 저도 사용했는데 강추입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박동주님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범성님 전 대표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한 응원을 해주셔서 스픽스가 조금씩 대한민국을 상식의 세상으로 바꾸는데 저희들이 에너지를 좀 더 쏟아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유진 크리에이터 방송 같이 하면서 정말 내공은 뛰어나시구나. 잠재력이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여사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건희 여사님 빨리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제조사 촉구해 주시고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정정당당한 모습 보이면서 그 책임 대통령 부인답게 깨끗하게 지시길 바랍니다. 저 박유진 서울시 의원이 원래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국민대 경영학과를 나오셨죠. 예. 저 제일기획에 들어가서 삼성전자의 미디어 담당을 했고 그 뒤에도 이제 그 위메프 같은 아주 IT 굴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 의원을 하고 제가 바깥에서 안진걸 소장을 통해서 한번 뵙게 됐는데 원래 갖고 있는 성정이나 역량이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한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독특하면서도 정확한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스픽스에서 함께 방송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초대해서 앞으로 스픽쇼를 함께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픽스 글래머 애용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광고 보시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스픽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